그날 내 안에 들어온 건 참 무겁고 참 묵직한 것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을 만큼 달콤했고 지워질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그 뜨거운 수박밭에서 나는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을 다시 꺼내 들고 말았습니다. 수박밭은 여름 한복판보다 더 더운 곳이에요. 허리를 숙이자마자 땀이 등줄기로 줄줄 흐르고 한 발 뗄 때마다 발바닥은 벌겋게 달아오르죠. 햇살은 가차없고 바람은 안 불어요. 그저 땅도 나도 고요하게 익어갈 뿐이죠. 저는 올해 53입니다. 혼자 농사 지은 지도 벌써 7년째예요. 남편이 세상을 뜬 뒤로는 이 밭이 제 남편이고 제 가족이고 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절 농담처럼 불러요. 수박보다 더 풍만한 여자. 처음엔 듣기 싫었죠. 내 몸을 웃음거리로 삼는 게 참 서글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 그 말이 여자라는 이름보다 덜 아프더라고요. 그 말엔 책임도 기대도 감정도 없거든요. 그냥 크다. 그뿐이잖아요. 여자는 가끔 너무 많은 의미를 짊어지게 되거든요. 오늘도 밭에 나왔습니다. 해는 중천을 넘었고 넝쿨은 바짝 마른 채 수박알을 더 크게 키우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지인의 부탁으로 품삯 도우미 하나가 밥머리로 들어왔습니다. 일 도우러 왔습니다. 유진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왔다더군요.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조용했어요. 괜히 들이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런데 묘하게 시선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밭에서 일하는데 제가 허리를 숙일 때마다 티셔츠가 땀에 축 처지고 가슴이 앞으로 무겁게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알아요. 그게 눈에 띈다는 것도 그가 보는지도 어렴풋이 느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더운 줄만 알았던 오늘이 어쩐지 자꾸 목덜미부터 식은 것처럼 서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날 밤 옷을 벗다 말고 속옷 위로 남은 땀의 자국을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찝찝했는데 잠깐 누군가 이걸 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괜히 뺨이 달아오르더라고요.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삽을 내려놓을 때 그림자처럼 내 곁을 스쳐갈 때마다 묘하게 그 사람의 체온이 남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날 그 사람이 내 몸을 봤는지보다 그 사람이 내 몸을 어떻게 봤는지가 더 궁금했어요. 욕정으로 봤는지, 놀람으로 봤는지, 아니면 정말로 여자로 봤는지. 다음 날 아침 옷장을 여는데 손이 멈칫했어요. 늘 입던 헐렁한 남방 대신 그 아래에 반 접혀있던 민소매 티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몇 해 전 마트 세일할 때 괜히 집어온 옷이었어요. 팔뚝이 드러나고 가슴 라인이 도드라져서 입고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옷을 꺼내어 몸에 대보게 되더라고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참 어색했어요. 민소매 티 아래로 흐르는 이 볼륨이 어쩐지 부끄럽고 낯설었어요. 몸에 착 붙는 면티가 숨만 쉬어도 오르내리는 걸 보며 난생 처음 여자로서의 내 몸을 똑바로 본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수박밭에 나가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그 남자의 눈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밤머리에서 유진수 씨는 늘 하던 대로 삽을 챙기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자마자 그 사람의 눈이 제게 멈췄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이 흔들렸어요. 딱 1초 그 사람은 말 대신 시선으로 내 몸을 만졌습니다. 전 그냥 모른 척했어요. 괜히 어깨에 붙은 먼지를 툭 털어내는 척하면서 제 안의 두근거림을 감췄습니다. 일을 시작하자 땀이 났고 민소매 위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쇄골 아래로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그 남자 그걸 봤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안 본 척 했는지도.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그가 제 몸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못된 마음이 들었어요. 점심 무렵 저는 수박밭 안쪽에 쪼그려 앉아 있다.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날이 더워서 땅이 바싹 말라 있었고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나려니 몸이 말처럼 따라주지 않았죠. 그런데 뒤에서 그 사람의 손이 제 팔을 받쳤습니다. 괜찮으세요? 짧은 말이었는데 그 목소리에 깔린 숨결이 이상하게 낮고 가까웠어요. 순간 그 사람의 손에 살짝 기대며 제 팔꿈치가 그의 팔 안쪽에 닿았는데 피부와 피부가 닿은 그 짧은 순간 제 몸이 움찔했어요. 놀란 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는 바로 손을 뗐고 저는 괜히 먼지 묻은 손바닥을 털어내며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 옷을 벗는데 티셔츠 아래가 땀에 누거들어 무거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눅눅함이 더럽지 않았어요. 불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은 기분 좋았어요. 그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의 손, 그 사람의 한마디가 이 더운 여름 안에서 내 속을 하나하나 데우고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햇살이 유난히 매웠습니다. 수박 넝쿨 사이로 고개를 숙이자 등 아래로 땀이 흘렀고 소곡근이 끊어질 듯 제 살을 눌렀어요. 그런데 몸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던 건 그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말이 없던 유진수 씨는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어제 내가 입었던 옷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제 내 몸에서 뭔가 느꼈던 걸까요? 일을 하다 수박을 옮기던 제 손에서 미끄덩 커다란 수박 하나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제 뒤편에서 팔을 뻗었습니다. 수박은 땅에 닿기 직전 두 손 사이에 걸려 멈췄고 저는 그의 팔 안에 아슬아슬하게 안긴 자세가 돼버렸어요. 가슴이 정확히 그의 팔뚝에 닿았고 숨을 삼키는 그 느낌이 눈보다 먼저 몸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땀이 맺힌 팔, 흙이 묻은 셔츠, 그 사이로 제 호흡만 들렸죠.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감각이 더 오래 머물렀으면 싶어서요. 그 순간 수박보다 더 단단했던 건 그 사람의 팔도 내 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다음 하나가 지금껏 잊고 살았던 감각들을 숨결처럼 깨우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수레를 끌고 밤머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어색했고 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하고 싶은 말을 끝내 하지 못했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샤워기를 틀어놓고도 한참 동안 물을 맞지 못했습니다. 샤워기 물줄기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던 건 그의 팔이 닿았던 그 순간의 떨림이었어요. 그 사람의 손끝이 수박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건 아닐까? 저는 그게 너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날 하루는 온통 그 사람으로 덮이게 되죠. 아침에 눈을 떠도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도 몸에 걸칠 옷을 고를 때조차 그 사람의 시선이 닿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참 웃기죠. 쉰셋 먹은 여자가 땀냄새 나는 밭일을 하러 나가면서 괜히 옷깃에 손이 2번씩 가는 거 보면 그날은 한낮부터 해가 쨍했어요. 우리는 같은 밭에 있었지만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그저 서로의 그림자에만 살짝 겹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수박을 썰어 건넸어요. 땀에 젖은 손으로 반을 쪼개 제 쪽으로 내밀었죠. 차갑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대답 대신
수박 한 입을 베어 물었는데 달고 차고 그런데도 속이 아릿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수박을 먹었어요. 말은 없었고 침묵 속에서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혼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상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더 고마웠어요. 괜히 동정하지도 궁금해하지도 않는 그 무심한 배려가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마당과 수도에서 손을 씻는데 그가 옆으로 다가왔어요. 물이 튀었고 그는 수건을 꺼내 조심스레 제 손목을 닦아주었죠. 손이 거칠어서 그 말에 순간 목이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손이 거칠어진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부엌일에, 밭일에, 삶이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 여자로서의 나는 얼마나 오래 묻혀 있었을까. 그가 닿은 손끝은 물기보다 감정이 먼저 스며들었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지만 그 조심스러운 손길 하나로 내 안에 오래 눌러두었던 아픔을 천천히 꺼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손을 씻고도 수건으로 닦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이 남은 자리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여자라는 건 참 오래 감춰진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밭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불리는 동안 여자라는 이름은 슬그머니 뒤로 밀렸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난 뒤로 나는 자꾸 내 몸을 거울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날 아침 옷장을 열다 손끝이 미끄러지듯 멈춘 곳에 한 벌의 검은 티셔츠가 걸려 있었습니다. 몸에 붙는 옷, 팔뚝은 그대로 드러나고 가슴 아래 라인은 감춰지지 않는 옷. 그동안은 입지 않았던 옷. 하지만 그날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밭에 나가는 길, 마을 정자 앞을 지날 때 할머니 몇 분이 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 나이에 저런 옷을 그 눈빛쯤은 안 봐도 다 알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얼굴이 뜨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이 내 몸을 다르게 느끼게 해주고 있었죠. 밤머리에 도착하자 그 사람 유진수 씨는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내 모습을 본 그가 호미를 쥔 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이 딱 한 박자 늦게 움직였어요. 시선이 내 곡선을 따라 천천히 머물렀습니다. 숨결보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몇 초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무심한 척 수건을 매무새 삼아 목에 둘렀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내 손은 수건을 목에 두르기보다 그 사람의 시선을 느끼는데 더 익숙해져 있었어요. 함께 밭을 일구는 동안 그는 한 번도 내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란 게 눈을 피할수록 마음이 더 들키는 법이니까요.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내 몸을 보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애씀 속에 숨겨진 감정을 나는 이제 외면할 수 없다는 것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샤워 후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제 몸을 보며 웃었지만 저는 그 시선이 웃음보다 무거워서 늘 단추 하나쯤은 더 잠가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몸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처음으로 나는 여자로 살아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내 몸을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느꼈는데 사람들 앞에 서자 다시 팔짱을 끼게 되더라고요. 그날 나는 검은 반팔티에 진한 감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선 분명 괜찮았는데
정자 앞을 지나며 쏟아지는 시선을 맞는 순간 나는 다시 숨고 싶은 여자가 됐습니다. 그 집, 저 남자랑 요즘 매일 붙어 있대. 다 큰 자식들 있는데 저건 좀 수박만큼 크다 카던데 그게 복인 줄만 아나 봐. 여편 내가 분수를 알아야지. 마을 여자들 입은 생각보다 쉽게 벌어졌고 그 말들이 흙먼지처럼 땅 위에 앉아 자꾸 내 발목을 더럽혔습니다. 유진수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날도 묵묵히 일만 했어요. 하지만 내가 등을 돌리고 고꾸라진 넝쿨을 정리할 때 그의 그림자가 내 어깨 위에 잠시 드리워졌습니다. 말 대신 몸으로 나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나는 그늘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나는 반찬을 한 가지 더 싸갔습니다. 그가 좋아한다고 했던 가지무침. 바깥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는데 그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건 직접 하신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게 그 웃음이 말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짧았고 우리는 곧 그늘에서 벗어나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눈이 있었으니까요. 누가 보기라도 하면 괜히 더 수군거릴 테니까요. 그날 그 사람은 나를 멀찍이 두고 일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걸 나도 알았고 그도 알고 있었겠죠.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한 건 날 지켜주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자신이 흔들리는 게 무서워서였을까? 사람들의 눈은 때로 감정보다 훨씬 더 무서운 칼이 됩니다. 나는 그날 처음 마음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게 세상의 시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인 순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가슴보다 앞서서 반응하는 순간이요. 그날이 그랬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무더위로 수박밭은 숨조차 무거웠습니다. 땅은 갈라졌고 그늘은 사라졌고 우리는 물을 줄 때마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했죠. 나는 가만히 허리를 숙였다. 어지러움에 비틀거리며 무너진 넝쿨 더미 위로 중심을 잃었습니다.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안았습니다. 그의 팔이 내 허리와 어깨를 단단히 감싸며 내 몸은 그의 품 안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뛴 건 어지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내 이마가 그의 가슴께에 닿았고 그의 숨결이 내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며 뺨을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 하나가 내 온몸을 깨우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서로를 품은 채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은 느낌 속에 아주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조심스럽게 손을 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말과 함께 그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괜히 먼지를 터는 척하며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거리를 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함께 밭을 일구면서도 손이 닿지 않게 말이 길어지지 않게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순간 그가 날 안았던 그 품 안에서 내 마음은 이미 그에게 안겨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깊게 흘러도 되는 걸까? 사람이 사람을 피할 때는 그게 싫어서이든 그게 너무 좋아서이든 나는 지금 그 사이에서 자꾸 내 마음을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내 손끝에도 닿지 않으려 했습니다. 호미를 건넬 때도 살짝 던지듯 놓고 물병을 줄 땐 절대 손이 겹치지 않게 눈을 피했죠. 나는 그게 조심함인지 회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 순간 나를 안았을 때 무언가가 실망스러웠던 걸까요? 내 몸이, 내 체온이, 내 나이가 그에게는 짐스럽고 어색했을까요? 나는 그날 저녁 괜히 머리를 감고 말리는 동안 손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진 턱선, 팔자주름, 점점 흐려지는 눈빛. 이 얼굴을 누가 여자로 보고 싶을까? 나는 속으로 나 자신을 자꾸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 사람은 아침 일찍 밭에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치 한 발짝 멀어진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괜히 수박 넝쿨을 세게 움켜쥐었고 가시가 손등을 스쳤습니다. 피는 조금 났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따가웠습니다. 점심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파스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자꾸 긁으시길래 그 한마디에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고 나는 여전히 그 마음을 묻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가 나를 피하는 건 정말로 나를 아껴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 다가올 자신이 없어서일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가 떠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보다 더 먼 건 사람 사이의 마음이라는 걸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쯤 입으로 나오는 걸까요? 나는 그 사람의 눈을 오래 봐왔고 그 손끝을 기억했고 그 침묵을 내 식대로 해석하며 스스로 상처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일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그가 처음으로 내게 함께 걷자고 했습니다. 해는 이미 넘어갔고 수박밭은 금방이라도 식어갈 것처럼 고요했어요. 우리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밭둑길을 따라 걷다가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 그날 죄송했어요. 그날, 내가 그의 품에 안겼던 그날, 제가 너무 가까이 갔던 것 같아서 선 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피했던 겁니다. 나는 가만히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엔 욕망보다 깊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선생님을 여자로 느낍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밀어 올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됩니다. 진심이니까. 그 순간 나는 왜 그가 내 손끝조차 피했는지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안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욕망의 대상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너무 소중해서였다는 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사람도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서로의 그림자는 어느 때보다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자꾸 손끝을 더듬었습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면, 그가 내 허리를 다시 안았더라면 나는 그 품에서 도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숨결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이제는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떠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동네에 밭일이 남지 않았고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수고하셨어요.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돌아서려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먼저 걸어나갔습니다. 해는 완전히 져 있었고 창고 안작은 전등 하나가 희미하게 두 사람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그가 묵던 외양간 창고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나는 말도 없이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다가오는 소리를 가슴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섰고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마주 보았고 말 대신 눈으로 묻고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그의 손이 내 손을 덮었습니다. 그 손끝이 내 어깨로, 등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허리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숨을 쉬는 법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목덜미에 닿은 그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고 그 떨림이 내 살을 따라 한 겹 한 겹 감각을 깨웠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고 손끝은 진지했고 입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더듬던 그 밤 나는 여자였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반일꾼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여자. 그는 내 옷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입고 있던 옷 아래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듯 손끝으로 나를 껴안았습니다. 나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품 안으로 천천히 몸을 맡겼습니다. 살결이 스치고 숨결이 엉키고 온몸이 하나의 감정으로 녹아내리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 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방 안에 남겨진 땀과 체온 그리고 그 사람의 맥박이 내 심장 안에서 오래도록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나는 배웅하지 않았고 그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감정은 그 어떤 작별보다 깊고 분명하다는 걸. 무더운 여름 한복판 나는 수박밭에서 다시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여름을 내게 남기고 떠났습니다.